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킬 시작합니다. 3개월째 히잡 시위가 한창인 이란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위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축구 선수까지 사형 위기에 놓일 정도인데 오늘은 이란 여성들의 해방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158차례의 추모 타종이 있었고 좋은 곳에 태어나길 기도하는 천도의식이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49일째 진행된 추모 위령제 영상 먼저 보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날, 30일 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158명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응만 잘했으면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49일째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식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 혐의를 추가하는 등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이태원 시민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합동 추모식으로 들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광장에선 개신교와 천주교, 민족 종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합동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희생자 유족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종교별로 추모 예식을 진행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분향소에도 참사 49일째를 맞아 애도를 표하는 시민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대한불교 조계종은 서울 조계사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9제를 봉행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는 유족을 대표해 자장가를 부르며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저는 아직 지한이의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 이태원 그 골목에서 차갑게 생을 다한 우리 아들 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런 가운데 오후 5시 이곳 녹사평역 광장에선 진보단체 촛불행동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후 6시 참사 현장 부근인 이태원역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네, 특수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다른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특수부는 이 전 사장이 참사 당일 밤 11시 5분쯤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참사 직후 도착한 거로 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것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수부는 이 전 사장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지만 작성 후 보고받고 직접 검토해 최종 승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 피의자 일부가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낸 마지막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보다 못한 김 의장이 또 한 번 양당 원내대표를 불렀는데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연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한 번 여야 원내대표를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내놓은 마지막 중재안도 사실상 불발되면서 김 의장은 또 한 번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또 오늘 안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와 협의해 합의안을 발표하고 늦어도 월요일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지금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한껏 몸을 낮췄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좀 빠르게 또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 운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정부가 소신껏 힘을 짜서 제때 좀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양보를 하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지난 5년간 또 하실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이상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이미 3번의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야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내용을 보면 법인세 최고 세율은 1%포인트 인하하고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여야가 이견을 좁힐지 관심입니다. 네, 오늘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데 정치권이 약속한 국정조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애초 여야 합의대로라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국정조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의 간절한 호소가 정부 여당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남은 시간이 애초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인 45일 가운데 절반도 남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연장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가 단기간에 빨리 마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향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체 연장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측근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화천대유 최모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장 피의자 신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가량을 수표로 뽑아 보관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 채널A 사건 때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한 전 검사장 감찰이 아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징계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재수사 중인데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지검장은 검찰이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면적 이상의 중대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소환해서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보복 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전현 정권 간의 얼굴 붉힐 일이 잦은 요즘. 이번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통계 조작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정부 입맛에 맞게 손질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감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최근엔 황수경, 강신욱 이 두 전직 통계청장까지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4년 전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통계청이 분기마다 내놓는 가계 동향 조사가 도화선이 된 건데요.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지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 빈부격차가 도리어 더 커진 것으로 나온 겁니다. 당시 소득 주도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었겠죠. 자, 그런데 황수경 전 청장, 이 조사가 나온 뒤 사흘 만에 느닷없이 물러나게 됐고 당시 청와대가 황 전 청장을 전격 경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황 전 청장은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은 없었지만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또 통계가 정치적인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후임자로 강신욱 전 청장이 지목된 것도 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취임 전부터 통계청의 소득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드에 따라서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학일까요? 강 전 청장 취임 이후에는 통계조사 방식이 변경이 됐고 통계상 빈부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강 전 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애초 오늘까지였던 감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직 통계청장들에 이어서 당시 청와대 윗선을 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 후폭풍에 세계 증시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 지표까지 나빠진 것으로 나오면서 나스닥이 3% 넘게 빠지는 듯 급락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2% 넘게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3.2% 넘게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최고 5.25%까지 잡아 물가 안정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한 게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 불안감을 계속 키웠습니다. So I think that's what's causing investors to say, time to get defensive once again because a recession is likely around the corner.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쁜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도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해 10월에 비해 0.6%가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겁니다. I think in general it seemed to indicate that now retail sales are showing that the economy is slowing down.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3.5%대에서 3.4% 중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연달아 금리 인상에 나선 유럽 주요국의 증시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도 예상금리 수준을 높여 잡으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더 벌어질 한미 금리차 때문인데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며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방점은 최종 금리 수준에 찍었고 The historical record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ly loosening policy. We will stay the course until the job is done. 내년 예상금리의 중간값은 석 달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5.1%로 전망했습니다. 덩달아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와의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대폭인 1.5%포인트로 커졌는데 내년에는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크게 높아지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겨우 진정된 물가도 다시 들썩이게 됩니다. 지난달 대다수 통화위원이 전망한 최종 금리 예상치를 3.5%에서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망은 지난번처럼 3.5를 중심으로 퍼져 있어서 같은 수준이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대외 변동성 요인, 국내 요인도 굉장히 많이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준보다는 유연성을 더 많이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면에서. 다만 가파른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경기가 변수입니다. 과도한 긴축이 지속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발목 잡히며 경기 침체가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쏟아지며 시장은 연일 출렁였습니다. 물가가 채 안정되기도 전에 경기가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12월호에서 물가가 높은 데다 내수 회복 속도도 완만해지고 수출과 경제 심리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6월 경기 둔화 우려가 처음 언급된 뒤 7개월째 비슷한 진단이 나온 겁니다. 정부는 수출 투자 등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하락을 예측했는데 금리 인상 효과를 감안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과 적정 가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주택 가격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2021년 4분기를 비교하면 집값이 18% 상승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와 낮은 모기지 금리,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아시아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는데 이런 걸 감안해도 한국 집값 상승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And what you see is that low mortgage rates and strong housing dem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house price increases in many advanced economies in Asia, especially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 IMF는 거품 요인을 걷어내고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4분기 뒤를 예측한 결과 집값이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we find significant deterioration in risks between the start of the pandemic and the end of 2021. House price growth at the 5th percentile is predicted to be and about 10 percentage points lower in Australia and Korea. IMF는 집값 예측에 금리 요인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금리가 3% 올라가면 집값은 2%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올려 IMF 예측치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IMF는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과거 주택가격 붕괴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친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2.1로 지난주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7월 첫 주 조사 시작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3주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매매 수급 지수가 갈아치웠는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둔촌 주공이 청약시장에서 흥행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한동안은 분양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 볼 때 주로 매매 시장을 보지만 네. 또 곁가지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 혹은 경매인데 맞습니다. 오늘은 네. 분양 청약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침체 역시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가장 크겠죠. 맞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기준금리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고 두 번째로는 물가 안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모든 경제 현상에서 그 기준금리에서 자유로운 경제 현상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랐냐? 지난해 8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그때가 연 0.5%였거든요. 그리고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3.25%입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2.75%포인트나 굉장히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예.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달 부동산 월간 그 통계를 내놨거든요. 예. 전국의 주택 매매값이 1.37% 하락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전보다 2배 정도 확대된 폭이에요. 서울만 보면은 서울 주택 가격이 한 달 만에 1.3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만 보면요, 2%가 넘게 빠졌어요. 예. 그래서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자유로운 중앙은행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년까지는 낮추지 않겠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죠. 네. 이게 뭐 매파적인 신호냐 아니냐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상황이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될 테니까 이런 집값의 부진,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단군 이래 최대 물량으로 관심을 많이 모았죠. 둔촌주공 청약 진행됐는데 네. 흥행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재건축 전에 거의 10,000가구에 달하는 굉장히 대단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서 예비 당첨자가 그 입주 가구, 모집 가구의 500%까지거든요. 예. 500%가 달성이 돼야지 1순위가 청약이 마감이 되는 건데 이번에 1순위에서 해당 지역, 기타 지역에서 이걸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래간만에 보는 2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거든요. 2순위 청약? 예, 네. 그런데도 4개 주택형에서는 결국엔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5.45대 1로 마감이 됐어요. 예. 10만 청약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10만 명이 정말 청약을 했다면은 경쟁률이 27대 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5대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둔촌주공의 굴욕이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오랜만에 보는 2순위 청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만 해도 서울에선 웬만하면 이 청약 점수는 어지간한 점수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예. 사실 당첨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다 보면 가점도 낮았겠어요? 청약 가점 만점이 84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최고점이 69점이 됩니다. 그럼 둔촌주공은 얼마나 나왔냐? 일단 올해 전체 상황을 볼게요. 네. 올해 서울 아파트의 당첨 평균 가점이 44점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62점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당첨 가점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넣어서 경쟁이 심해지고 이럴 때 오르게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청약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당첨 가점도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둔촌주공에서는 이 지금 44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최저점이 20점이 나왔어요. 예. 소형 유형에서 20점이 나왔는데요. 네. 최고점은 77점이었고요. 무주택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9점입니다. 근데 여길 넘어서는 유형은 단 한 곳도 없었고요. 네. 16개 가운데 7개의 유형이 올해 서울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던 44점에도 미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둔촌주공의 흥행 결과를 두고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굴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반대로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8년 전매 제한에 2년 실거주 규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유형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데는 이견이 전혀 없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지난해 초에 분양을 했던 고덕 강일에 제일 풍경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 400가구가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경쟁률이 15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만은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네. 비슷한 시기에 또 관심을 받은 단지가 있습니다. 분양시장 대어로 둔촌주공이랑 같이 함께 뽑혔었는데 장위, 자이 여기도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빅2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시기도 했었죠. 네. 장위자이가 규모가 한 95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장위 뉴타운에서는 입지가 좋고 또 중도금 대출도 모든 유형에서 가능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청약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2순위까지 마감에 실패했고요. 평균 경쟁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4.68대 1이 나왔습니다. 당첨 가점도 역시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6개 주택형이 있는데 2개 네. 주택형에서 최소 점수가 20점이 나왔습니다. 아까부터 20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20점이 어느 정도냐? 1인 가구가 무주택이 한 4, 5년 정도 되고요. 청약 통장을 한 3, 4년 정도 갖고 있었으면은 그러면 20점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낮은 점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수 주택 유형들이 올해 그 평균 점수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거 다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단지도 굉장히 좀 부진했다는 얘기고요. 서울이 아니고 대단지조차도 아니라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파주 운정에서 진행된 청약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모든 유형이 미달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전남 한평군 그리고 제주에서 진행된 분양에서는 1순위에서 단 한 가구도 신청하지
나오지 않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냉각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약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게 뭐 조 기자 설명을 들어봐도 중론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제 관심은 계약률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자, 청약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그곳에 살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는 그곳에서 분양을 받아서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할 테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 이렇게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된 다음부터는 바로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오른 시점입니다. 금융비용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첨된 이후에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지 얼마나 네. 거두게 될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융비용도 많이 들어와서 부담은 커졌는데 시세 차익을 얼마나 거둘지도 모르겠다. 에이, 그러면 계약 안 하고 말지. 미계약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실제로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이나 장위 자이에서도 이런 미계약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커뮤니티 같은 데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청약에 넣어봤는데 당첨이 돼버렸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행복한 고민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고민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또 네. 투기과열지구라서 당첨이 되고 나서 미계약을 하면 10년 동안 이 당첨이 제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 기자와 함께 부동산 경제 전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금요일 기준으로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날짜부터 정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 자문위를 거쳐 2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설 연휴쯤에 마스크를 해제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당국에서 선을 긋는 듯한 발언으로 들리네요. 네, 어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대다수가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봤고 단계적인 조정을 하자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앞서 정기석 자문위원장이 언급했던 겨울 재유행이 끝난 이후 1월 말 설 연휴쯤이 될 거란 전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해제는 유행 규모 추이를 봐야 한다며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겨울 재유행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6,953명으로 한 주 전보다 4천여 명 늘었고 주 단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9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474명으로 만 4주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숨진 사람은 66명입니다. 게다가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한 주 만에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감염병 동시 유행이 현실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그리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독감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30.3명으로 일주일 전 17.3명보다 75%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13세에서 18세가 119.7명, 이어 7세에서 12세가 58.9명으로 모두 전주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면서 이번 달 들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까지 2주 동안 추위가 직접 원인인 한랭 질환자가 48명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었고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1명도 없었는데 올해 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저체온증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번 주 초에 주 52시간제 유연화 그리고 호봉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권고안을 토대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연말 혹은 내년 초 정부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축소가 주요 내용입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권고문을 토대로 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권고문을 작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만났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활동의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담긴 권고문을 읽으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있지만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파견 제도를 개편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가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북한이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에만 고체 연료를 사용해 왔는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고체 연료 엔진이 화염을 내뿜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 자리에서도 확연히 보일 만큼 거대합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 로켓의 추진력이 140톤 포스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0톤 포스는 140톤의 중량을 밀어올리는 추력을 말하는데 80톤 포스 수준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의 1단 엔진 추력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북한의 화성 17형은 액체 연료 엔진 2개를 결합해 160톤 포스가량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시험한 고체 연료 엔진은 한 개만으로도 그에 필적하는 140톤 포스를 내는 겁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함흥이 아닌 장거리 발사체 관련 시설인 동창리에서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ICBM에 대형화한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북한은 특히 이번 시험에서 추진력 벡터 조종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기존 고체 엔진의 노즐핀 없이 엔진의 효율은 유지하고 추진력 전환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만 적용되던 고체 엔진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적용해서 기습 공격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연료주입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연료주입 부대가 필요 없어 부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에 참관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됐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는 만큼 북한이 내년엔 고체 연료를 탑재한 ICBM 시험 발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한국도 4년 만에 제안국으로 동참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인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비롯해 다수의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째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의 내용을 토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문구를 일부 보완했습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즉결 처형,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한다는 기존 내용에 유족과 관계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과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고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며 비난했습니다. The so-called human rights violation mentioned in draft resolution cannot exist in our country where people first principle is fully embodied in all spheres social life. 이번에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습니다. 한국은 한 달 전 기권했던 우크라이나 인권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지며 보편적 가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EA가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으로는 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입국 당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언급했던 배경에 대해선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reveals a very intensive effort in the part of the country to continue to move forward with its accumulation of nuclear material and separation. 그러면서 내년이나 내후년 영변 원자로 가동이 끝나면 그 이후엔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But ARI-3 seems to have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nd a lot of work in the excavation, work at the entrance. ARI-4 a little bit of work on the road and the access road, but no excavation that we have seen.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북한으로 IAEA 사찰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화의 창구를 열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IAEA가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 availability of the IAEA to play even a wider role if needed in the resolution of this situation. I am persuaded that open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is indispensable. I am also persuaded that the IAEA can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is regard.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한국 측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사한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자세 측정 센서 오류가 원인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센서 오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을 전수조사하고 비행 안전장치를 개발해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강릉의 한 군부대 안.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시뻘건 화염과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부대 안으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이후 2달에 걸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해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관성 항법 장치의 센서 오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사일의 각도와 속도, 위치 등
비행 상태를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오류로 잘못된 값이 유도 조정 장치와 구동 장치로 전달되면서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현무 미사일 개발과 전력화 과정에서 자이로스코프 센서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여태껏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사일의 속도나 고도, 궤도 등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해둔 계측값이 없어서 합동조사단은 발생 가능 오류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3만 회 이상 수행한 뒤에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격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해킹 징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현무 투시 미사일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이 계획된 궤도에서 벗어날 경우 가까운 전방에 추락하게 하는 비행 안전장치를 개발해 사고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또 미사일 발사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강릉 군부대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국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만큼 미사일 사격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국들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일본이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국가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잠시 후에 결정합니다. 이로써 전후 평화 헌법 아래 이어져 왔던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도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한마디로 10년 만에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게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이 잠시 후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가기에서 결정됩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만들어진 뒤 이번이 첫 개정인데 앞으로 10년간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으로 쓰이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후 6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이유와 방위비 확보 방안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문서 개정안에는 반격 능력 보유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 행사만 인정해온 일본 방위 정책이 이로써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앞으로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무력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규정하고 행사할 때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개정에 대해서 일본의 자위력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행사할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선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따가 6시에 기시다 총리가 어떤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할지 궁금하고요. 자, 아무튼 반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일본의 방위력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번 국가안보 전략 개정에 따라서 일본은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43조 엔, 약 410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위비의 1.6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또 2027년부터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방위비만 놓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기 보유 등을 포함한 전체 군사력 면에서도 인도를 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격 능력의 핵심은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대응해 육해공을 포함해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 종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위 목표와 수단을 규정한 국가 방위 전략, 그리고 방위비와 방위 장비 등을 설명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에 담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은 무기를 해외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세계 3위. 일본이 이렇게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을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특히나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안보문서 개정안에서 일본은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나라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위협을 부각해 군비 확대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안보상 우려로 규정하고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로 보는 입장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억지 주장 역시 그대로 이번 안보 문서에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경 능력 보유 결정에 대해서 일본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방위비 마련을 위해서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만큼 일본 국민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는데요.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방위력의 획기적 강화를 앞세우면서도 평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대적인 군비 확장의 길을 걷게 된 일본의 선택이 앞으로 지역 안보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겠다면서 아시아 가스 수출 확대 등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푸틴의 최측근 재벌 등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러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을 더 억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전방위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고 더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Что же нам делать? Мы будем искать других, 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артнеров в активно растущих регионах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그러면서 아시아 등 새로운 파트너와의 무역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Это Азия,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Африка. Именно на рынк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мы переориентируем поставки российских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달러와 유로화 의존도를 줄여 루블화 결제가 작년보다 2배 증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천연가스 외에도 선박을 이용한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Дисбалансов не мож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бесконечно. Что же нам делать? Мы будем искать других, 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артнеров. 미국은 푸틴의 최측근 재벌 포타닌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측면 지원한 부총리들과 지역 수장들도 대거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크리스마스 휴전이 불발되며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전쟁을 멈추면 러시아가 더 강력해져서 돌아올 것이라며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쯤에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캠프장에서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을 해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캠핑장 약 30m 위쪽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축구장 약 절반 크기인 1에이커를 덮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당시 캠핑장에는 94명이 있었고 낮 1시 기준으로 5살 소년을 비롯해서 16명이 숨졌고 실종 추정 인원은 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란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히잡을 벗은 채 함께 거리를 행진하고 10대 소녀들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을 짓밟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자 이란 정부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방식인데 바로 사형 집행입니다. 지난 8일 처음으로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비공개로 집행한 이후 나흘 뒤엔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밧줄로 묶고 크레인에 매달아 아예 공개 처형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사형 선고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이란의 축구 선수 아자단입니다. 이란군 대령 살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증언에 따르면 아자단이는 단순히 시위에서 구호 몇 마디 외친 게 전부라고 합니다. 황당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올해 21살인 모하메드 나시리의 사연인데요. 모하메드는 거리에서 만난 시위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초콜릿을 나눠주며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 상황이 보안국에 포착됐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모하메드가 시위 과정에서 보안군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란 안팎에서는 모하메드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란 전역에서 시위 참가 관련 혐의로 약 18,2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시위 관련 사망자 300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44명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란 당국은 이번 시위를 신에 대항하는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숨지고 공개 처형이 자행되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과연 누가 신의 뜻으로 볼지 국제사회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례 없이 길어지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 이란 정부의 초강경 대응의 의미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의 어떤 공개 처형까지 가는 상황을 좀 정리해 봤는데 지난 9월에 사실 머리카락이 히잡 사이로 너무 빠졌다는 이유였어요. 네. 마흐사 아미니. 그 이후로 3개월째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부정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란에서 시위가 있었던 건 여러 번 있었는데 꽤 길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 1979년 이후에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지만 이렇게 길어진 건 처음이고요. 네. 이 시위가 어떤 계층이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양상입니다. 네. 물론 마흐사 아미니가 22살의 정말 앳된 젊은 여대생이 히잡을 안 쓴 것도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썼다고 해서 보안군에서 의문사를 당하는 거죠. 네. 지병으로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부모님들은 그게 동의하지 않았고 또 아미니의 고향이었던 그 소수민족 쿠르드족에서 시위가 발화됐고 그 시위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10대, 20대의 젊은 소녀들이 동조 시위를 했고요. 네. 더 놀라운 것은 남성 이제 세대들이 그 여성들과 함께 시위하면서 개혁 진보파들이 합세하면서 이것이 이제 반체제 시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석 달째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다급한 이란 정부가 초강경 사형 집행이라는 정말 반인륜적 방식으로 지금 네. 국제사회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네, 지금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 어떤 시간 순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참고로 저희가 아래 위로 자막을 통해서 이란 상황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 교수님 말씀을 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이슬람 국가가 모두 5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개가 넘는 나라가 이미 이 히잡 착용을 자율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란만 유독 이렇게 여성의 히잡에 집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히잡을 율법으로 강요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자율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1979년 이전에 가장 세속적인 왕정 국가가 존재했고 이게 음주가 자유로웠고 이제 카지노와 도박이 자유로운 그걸 체제를 뒤엎고 이슬람 정권이 이제 혁명 정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혁명 정부의 존재 정통성의 가치가 바로 이슬람 가치를 수호한다는 걸 내걸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이 21세기의 혁명 이후 4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히잡을 자기 정권의 정통성과 연계하면서 이제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이슬람에서 히잡은 이미 그 논란에서 벗어나서 많은 국가가 히잡을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억압의 어떤 문화적 기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79년의 상황에서 이란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히잡 의문사가 이 반정부 시위를 어떻게 촉발시킨 계기가 됐지만 도화선이 됐지만 이제는 사실 그 문제 그 이상인 것 같거든요. 좀 대정부 시위 성격으로 좀 번진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배경 해석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이란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 물가가 지금 2배 이상 올랐고요. 인플레이션이나 청령 실업이 이제 그게 도달해 있는데 네. 그동안 이란 국민을 위무했던 유일한 것은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면 43년째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우리 삶이 좋아질 거라고 지금 20년 동안 똑같이 이제 반복해 왔는데 네. 미국과 핵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뭐 삶이 지금 극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독재라든지 반체제가 체제 위협이 이제 강화되니까 네. 이런 히잡 사태가 물가로라든지 어떤 석유가 인상,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 캐캐먹은 체제에 대한 반감이 한꺼번에 이제 연결되면서 네. 이것이 이제 반체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성격이 반체제 시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3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위하니까 사실 코로나 말씀을 하셨고 중국의 백지 시위도 최근에 저희가 언론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데 중국은 조금 이념적인 성격이 있다면 여기는 물론 종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해방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을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 2022년이거든요. 공개 처형에 나서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경이란 말도 좀 모자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혁명 이후에 이 정권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도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미국의 제재가 최강도에 도달해 있고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중국조차 최근 들어서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적국인 사우디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호르무즈 쪽에 이게 자기가 섬을 UAE과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제 외교적 전환이 중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또 EU에 기대하고 있는데 EU조차도 이란이 이제 부정적이라서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돼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시위가 반체제로 이어지니까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위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초강경 어떤 사형 집행으로 시위를 누구뜨리려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고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초강경 진압이 오히려 시위를 촉발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죠. 지금 막다른 골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란 정부의 일단 명분, 특히나 사법부 같은 경우는 신에 대항한 전쟁을 벌인 죄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이제 신정 정권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롭게 선출합니다만은 이 신정 정권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 임면권과 국회 해상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의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권이기 때문에 예. 이슬람 정신에 위반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응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에 저항하는 죄가 이제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사형 집행의 명분으로 신에 저항하는 오만 불순한 어떤 행위로 어떤 사형 집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신에 대항하는 전쟁에 지금 아이들이 특히나 미성년자들이 사망자 중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300명 가운데 미성년자가 무려 44명이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번 반정부 시위 주축으로 10대 청소년이 자리 잡은 것도 좀 이례적으로 보고 좀 넓게 봐서 어떻게 보십니까? 1979년 혁명 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10대나 20대 초반들은 SNS를 통해서 글로벌의 변화를 온몸으로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왜 우리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하는 아래로부터의 커다란 반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네. 또 부모가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던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 그런 삶을 되풀이지 않겠다.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이게 이제 겁없는 10대들이 오히려 기득권을 앞세우면서 저항에 네. 앞장서고 있는 것이 새로운 양상이고 이것이 이제 20대나 30대가 조금씩 동조해 가면서 이 체제 전복으로 가는 이제 새로운 양상입니다. 지금 뭐 한국 언론도 그렇고 세계 언론들이 다 이란 상황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엔 이런 각 나라의 상황이 SNS를 통해서도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란 내부 상황도 그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SNS를 가지고 네. 또 다른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변화도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40여 년 전에 중세적인 어떤 체제에 이제 젊은 아이들은 도저히 순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여성에 대한 히잡 강제 착용으로 촉발된 시위인데 남성이 또 나서서 하는 시위도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각계각층이 적극 연대한다고 들었거든요. 시위는 이번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고요. 그 40년간 짓눌려왔던 네. 어떤 독재나 억압이나 어떤 인권 유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되고 이 시위가 이제 촉매제가 됐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특히 대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나 어떤 진보적인 개혁 세력들이 동참하고 더 이제 놀라운 것은 바로 국제연대가 이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국제연대요? 국제사회에서 네. 이제 연대하면서 이 시위가 전례 없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위가 일어나면 그 옆에서 2배, 3배 친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그걸 잠재우는 것이 전례였는데 이제 친정부 시위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네. 이제 국내 시위 확산뿐만 아니라 국제 연대로 이어지는 거죠. 네. 자, 교수님과 함께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히잡 시위, 여기에 대한 이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좀 넓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국내에 있는 한 여성 이란 여대생이 이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인터뷰가 좀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국제사회 여론도 좀 의식할 것 같긴 한데 아까 보면 박석원 앵커가 정리한 걸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지금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유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란 정부가? 지금 이 시위가 이제 수습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좀 유화 정책을 보겠죠. 근데 지금은 전통적인 맹방이었던 러시아가 전쟁 상태고 중국이 친사우디 노선을 서면서 이란을 떠나고 있고 EU조차도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국집의 고립무원 상태고 네. 이 국내 시위까지 허용을 한다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며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시위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좀 유화 정책을 쓰겠지만 네. 통제 불능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강한 어떤 강경책으로 어떤 본보기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국제사회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는 거죠. 요 며칠이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지금 측면에서? 시위가 지금 예. 사형 집행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대량의 사형 집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점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위기나 압박을 받아들여서 조금 이걸 유보할지 그게 이제 며칠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당분간 한 1~2주 사이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큰 하나의 어떤 전환점의 상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지금 제재가 내용이 좀 나갔거든요. 이란인 24명, 기관 5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는 유럽연합 외교이사회 결정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결정은 실제로 영향력이 좀 있는 겁니까? 실제로 뭐 이란 정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란 정권에는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네. 미국의 제재 속에서 이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EU와는 중도적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EU가 제재를 선택했고 결정적으로는 이번 달에 UN 여성지휘위원회가 조직이 창설 이후에 처음으로 이란을 위원국 지위에서 퇴출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것이 이란 정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의식이 나타났고 네. 이것이 이제 국내 정치 시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란에게 지금은 부정적으로 미치지만 더 고강도의 압박을 하면은 이란 정부가 변하리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사실 히잡 해방은 곧 이란 여성의 해방이고 이런 여성의 해방은 좀 넓게 보면 세계 평화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혹시 유럽연합 말고 아까 우방국이었던 중국에 좀 가능성이 낮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 겁니까? 국제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란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이제 민생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제재해서 제재를 풀어주면서 이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은 국민들도 훨씬 나아질 거고 이란 네. 정부도 서방과 좀 더 유화적인 방법으로 선회될 텐데 네. 지금은 극악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취약의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서 이 도심 거리에서 다른 나라지만 공개 처형 보는 뉴스를 보는 게 불편하고 안타깝거든요. 전문가로서 끝으로 이번 이란 내부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43년 이 독재적인 신정 정크에 이미 한계가 도달했던 것 같고요. 네. 이 시위가 되도록이면 이 정권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민주화, 개혁, 인권 개선으로 가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이러한 정부를 변화시키도록 연대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게 힘을 좀 모아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시위 구호가 여성과 삶과 자유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입시. 네, 이란 문제 다루기 전에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이 부분 들어봤는데 가기 결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반경 능력 보유를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경 능력 보유를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 열린 가그에서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 전략을 포함해서 3대 안보 문서를 확정한 겁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일본과 밀접한 미국 등을 겨냥해서 적이 공격에 착수할 경우 미사일 등을 통해서 반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 행사만 인정해왔던 일본의 방위 정책, 이로써 대전환을 맞게 된 겁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이어져 왔던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뀐 건데요. 앞서 관련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좀 더 보강된 속보는 다음 뉴스에서 또 특파원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얼마 전이죠. 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하교하던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안전시설이 없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는데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곳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앞입니다. 수업을 마친 뒤 보호자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시간. 일방통행 방향을 무시한 오토바이가 어린이들 옆을 지나쳐갑니다. 찻길과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없습니다. 보행 통로를 표시하는 노란 경계선은 그어져 있지만 펜스나 차단봉 등 보호장치는 없어 아이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9살 딸을 매일 데리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정차 돼 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곳을 못 지나가면 도로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끝나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픽업하고. 다른 초등학교 앞도 등하굣길이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보행 통로라도 만들어달라고 자치구에 거듭 호소했지만 길이 좁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매번 이제 새 학기가 될 때 이제 1학년 올라오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어쨌든 나와서 실사는 한번 하고 가시지만 그 뒤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에서 9살 이모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면도로였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어린이들의 목숨을 지킬 가장 좋은 해결책은 보도를 설치하고 차단봉이나 펜스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러나 학교 주변은 대부분 주택가라 최소 1.5m 폭의 보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근처에선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지난 4년간 제한 속도가 실제로 하향된 곳은 전체 600여 곳 가운데 100군데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현재 보면은 제한 속도가 20인대가 거의 없어요. 그 보호구역 내에서도 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도 낮춰야 되고. 재작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국의 의지와 실행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어제 경기 파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가스 중독 사고는 건설 비용을 아끼려고 저가 석탄을 피우다가 발생한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런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겨울 경기도 시흥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붙이던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에서도 같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번 경기 파주에서는 무려 10명이나 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주된 원인은 저가 석탄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감사됐다고. 거꾸로 얼지 말라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콘크리트를 말리려면 인위적으로 주변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등유를 이용하는 열풍기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국내 건설 현장 대부분은 단가가 3배 가까이 저렴한 저가 석탄을 이용합니다. 싼 대신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건설업 질식 재해의 68%는 콘크리트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시공사도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을 건설업체가 모르냐면 다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계속 나니까요.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 노동자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법이 명시하는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에 건설 현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정확히 이걸 사용할 때 이러이러한 안전 문제나 이런 거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따르겠죠.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단속과 안전 권고 정도가 전부인데 현장에서는 저가 석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서울 양재동의 한 건물에 붙어있던 벽돌과 시멘트 조각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에 파편이 떨어져 파손됐는데 경찰과 구청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수원시 탑동에서 800mm 굵기의 상수도관이 파열돼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에서 솟구쳐 나온 물에 도로 일부가 잠겼고 편도 2차선 도로 350m 구간에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전북 완주군 비봉면에서 마을버스가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3명 중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마을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엔 대전 서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건물 한 개동을 완전히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밖 야적장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작업자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헐뜯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 위원장이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도 깎아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9년 학술지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과거사 위를 두고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거나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고 썼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거짓이며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예산안 처리도 진통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의원 수가 여야 동수인 경기도 의회가 파행을 겪었고 고양시 의회는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의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힌 채 불도 꺼져 있고 썰렁합니다. 애초 지난달 25일부터 정기회의 기간이지만 시작도 못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시의회가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개원조차 못한 겁니다. 지난달 초 시장이 UN 기후변화협약 참석차 출국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인 게 발단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 비서실장이 시위를 비난하며 부적절한 말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함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급기야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비서실장님 당연히 오셔서 아니면 시장님이 비서실장 왜 그러셨냐. 그런데 참견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얼른 사과하셔서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을 왜 한 달을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가 파행하면서 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은 물론 시민 안전이나 문화재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되고 무엇보다 민생 관련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규 사업은 물론 주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산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지금 희망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안에 처리하면 되긴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졸속 심의가 불가피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집회와 맞불 집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촛불 전환행동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삼각지역 6번 출구에서 숭례문까지 행진한 뒤 숭례문과 청계광장 교차로 사이에 모여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역시 낮 1시부터 동아 면세점 앞에서 맞대응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지하철 개찰구에 표를 찍지 않고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전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건데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빨리 전국에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지하철 타는 곳으로 향합니다. 개찰구에 승차권을 접촉하지 않았는데 문이 닫히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합니다. 미리 발급받은 무선인식 승차권을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전교통공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하이패스형 프리패스 시스템입니다. 장애인들은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내고 무료 승차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왔습니다. 이때 몸을 가누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승차권을 떨어뜨리는 등의 불편함이 잦았고 따라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게 나옴으로써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무선인식 승차권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승차권은 각 역무실에 방문해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손 사용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개선된 것을 반기면서 이런 하이패스형 개찰구가 확산하길 희망했습니다. 이 프리패스라는 게 좀 더 빨리 도입이 됐다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빨리 이게 전국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확보된 예산이 3,000명분이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도시도 처음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앞으로 지체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시각장애이신 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된 하이패스형 개찰구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네, 현대차의 미국 현지 고위 관계자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변화가 없으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고용과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준 조지아주에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우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is market, if this continues to potentially hurt our growth, I think we'll have no choice but to really reassess where we go.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이어 2등이었던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경쟁 업체에 대한 보조금 혜택으로 그 자리를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야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가능할 경우 조지아주에 페널티를 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로부터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고용과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드 부사장은 멕시코로의 공장 이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Certainly the price and the cost of labor and production and everything else is substantially cheaper in Mexico. 후드 부사장은 그러나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고 엘라베마 공장이 워낙 성공적이었다며 현대차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몇 년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관광 수지 적자가 34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TS가 부산과 제주, 포항, 대전을 소개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영상. 세계인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요를 결합해 한국의 매력을 한껏 강조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내년과 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산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용 K 콘텐츠와 지역 관광 스토리텔링, 민간 부문 지원, 개인 맞춤 서비스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해외로 간 여행객이 폭증하면서 관광 수지 적자는 34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라 내년엔 관광 수지 적자 탈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가장 우리나라에 많이 올 수 있고 중국 관광이 열리기 전까지는 동남아 시장 등 다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외래 관광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여행지로 서울이 세계 4위를 차지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관광공사는 기존 한국 관광과의 차별화를 위해 휴가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생활관광,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체류 여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행자가 선호하는 방문지와 음식, 체험을 미리 알아내 선제적 마케팅을 진행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한국 여행 체험을 제공하는 등 IT와 관광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K 콘텐츠의 인기를 토대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결승전은 남미 아니면 유럽 팀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0년 월드컵이 시작된 뒤 유럽과 남미 팀이 아닌 다른 대륙 팀이 결승전에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대결하는 카타르 월드컵도 예외는 아닙니다. La France était super, on est en finale, c'est le top, on est trop contents, vive la France! Y bueno, le agradecemos mucho por todo lo que hace por la Argentina. Y bueno, y la escuela es la que él vino, así que estamos muy orgullosos. Gracias, Messi. 역대 21번의 월드컵에서 유럽팀은 12번, 남미팀은 9번 우승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남미와 유럽이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남미와 유럽은 결승에서 10번을 싸웠는데 남미팀이 7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횟수는 유럽이 더 많지만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엔 남미팀이 더 많이 이긴 것입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들의 결승전 예상은 대부분 초박빙입니다. 두 팀의 승리 배당이 나란히 2.7배, 승리 확률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회 득점왕 배당률은 메시가 1.8배, 음바페가 2.2배로 메시가 득점왕을 차지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메시가 월드컵 우승컵과 함께 라스트 댄스를 장식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꼽았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4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로 손흥민이 59%로 1위였고 조규성이 20%, 황희찬 19%, 이강인 18%,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이 폴란드 축구대표팀 사령탑 후보에 올랐다고 폴란드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뉴스포털은 벤투는 이미 폴란드 축구협회의 후보에 올라 있다며 벤투가 폴란드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여자 골프 인기 순위 조사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이미정과 박현경이 해외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팬 사랑도 닮은 두 사람, 베트남 호치민에서 김상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 시즌 상금 5위 이미정이 연말 휴식도 잊은 채 베트남에서 열리는 PLK 퍼시픽 링스 코리아 챔피언십에 출전했습니다. 지난 4월 교통사고를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6월 한국 여자 오픈을 우승하면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팬분들이 대회를 마치고 그 갤러리 셔틀버스 타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이분들이 나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고 또 이렇게 먼 걸음을 와주시는구나. 그때 좀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동갑내기 친구 박현경도 30도가 넘는 열대 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0개월째 우승 소식은 없지만 꾸준한 성적으로 지난주에는 싱가포르 시즌 개막전에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 아이스 가방 메고 이제 제 거 이제 큐티풀 이제 모자를 쓰시고 걸어가시는 이제 팬분들 보면 제가 한 번 더 이제 힘을 내야 되고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수천 명의 팬카페 회원이 응원하고 있고 올해도 인기상 1, 2위를 기록한 두 선수가 대상 수상자와 상금왕이 모두 쉬어가는 이 대회에 던진 출사표에도 팬들에 대한 사랑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리키즈 장학생으로 때론 격려하면서 때론 경쟁하면서 함께 성장한 둘은 팬들과 손잡고 소외계층이나 환우를 후원하는 기부천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은퇴를 할 때까지 아니면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좋은 기부 활동을 팬분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금액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좀 팬분들과 직접 이렇게 몸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 연말에는 팬분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도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1,000명 넘는 팬들이 원한다 해도 모두 사인을 해주고 싶다는 박현경. 교통사고에도 경기장에서 기다리는 팬들을 보기 위해 대회장을 다시 찾았던 이미정. 성적과 상관없이 팬들에게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10년지기 절친의 닮은 꼴 팬사랑은 새해에도 팬들의 열성 응원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1에서 5cm에 그치겠지만 서해안 많은 곳은 2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5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겠는데요. 긴 시간 눈이 이어지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3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2도, 부산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쪽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분의 뉴스에서 도쿄 특파원을 첫 뉴스로 연결할 예정이네요. 일본의 대대적인 군비 확장 기조 다시 한번 속보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금요일 뉴스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